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10시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9시 방송에 이어서 계속해서 방송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어디 가신 거 아니죠? 네. 커피 한 잔 타러 가신 분들 어서 돌아오세요. 장미성님 오셨어요. 안녕. 지금 장미성님이 뭔가 허겁지겁 오셨어. 언룡허생. 안녕하세요. 네, 장채님도 오셨습니다. 네, 황규동님, 엄준식님, 우리 뉴스엔진 늘 지켜주시는 너무 감사한 분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장미성님 걸렸다고 지금 그죠? 안녕하세요. 네, 돌직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아침 이렇게 출근하면서 보니까 진짜 날씨가 쨍하고 화창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비가 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쨍하고 화창함과 동시에 뭔가 약간, 약간 뭐랄까요. 습함이 조금 느껴지려고 하는, 확 느껴지진 않는데 조금 느껴지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비가 좀 쏟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MYS 쭈님. 네. 앵커님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계세요. 자, 요즘에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출석 체크를 좀 빡세게 해야 된다. 네. 커피님, 차정숙님 고맙습니다. 구슬님 운전하면서 청취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전운전 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 사랑방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오늘은요, 제가, 신성식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보면 또 바로 해드릴게요, 지금. 네, 신성식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기사, 김민석 후보의 의혹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기사요. 조금 얘기할 게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이니까 꼭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얼핏 들어선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좀 기사하고 인터뷰하고 진짜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 기사 보고 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김민석 후보는 절대 총리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 보시고 꼭 많이 알려주세요. 김민석은 우리나라의 총리로 서면 안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사실관계의 확인에 대해서는 저는 이 내용 청문회 때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돌직구님 노부부 사망 맞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보면 저는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국화 향기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모님, 제 목소리가 찢어지나요? 그래요? 네. 제가 목소리가 까랑까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러 갈게요. 자, 일단, 요 기사, 여러분 요거까진 보셨을 거예요. 노 부부 투서 의혹에 정치검찰 찌라시의 협작이다라고 김민석이 강하게 반박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 기사를 보면 뭔가 김민석이 굉장히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돈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 찾아보면요. 2008년도에 월간조선에서 심층 취재한 기사가 있어요. 자, 요 기사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월간조선 2008년 12월호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지금도 떠 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나와요. 네, 나와요. 암암리에 나와요. 유서까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이렇게 오픈돼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다가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네, 돌직구님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자, 2008년도 요 기사 지금도 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기사가 꽤 길고 정확하고 상세합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요점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요. 2000년도 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60대 부부가 노부부예요. 60대 노부부가
김민석이 돈을 빌려간 뒤에 갚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서를 15장을 남겨요. 15장을 남기고 2004년도에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서를 동봉해서 그 신용보증기금, 본인들이 돈을 빌린 신용보증기금에 보내요. 자, 유서를 쓴 날이 월요일이고, 그걸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신보에서는 그 유서를 받았겠죠? 그날 노부부가 자살합니다. 예, 요게 지금 큰 골자예요. 자,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유서의 시작입니다. 신용보증 이사장님, 그리고 지점장님, 이 글을 보실 때 저와 제 아내는 죽어서 썩어가고 있을 겁니다. 모든 유서의 서류는 검찰총장님께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아있을 때 용서를 구하는 이 글은 그 어느 용서보다 깊습니다. 먼저 보증하여 주신 은혜로 사업 잘하고 직원들과 제 식구들 먹고 살았으니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유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15장의 유서 중에 일부입니다. 네. 자, 유서의 내용을 조금 볼까요? 네, 유서의 내용을 보면 이 노부부가요, 아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합니다. 연 매출이 한 120억에 달하는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려워진 시기가 딱 생겨요. 왜 그러냐면 96년도에 이 노부부의 친동생인 것 같아요. 동생이 회사 안에 있으면서 사기 도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기 도박꾼에게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도박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도박을 하면서 회사 돈 6억을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회사에서는 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김민석을 만나게 됩니다. 김민석이 자기가 수양아들 하겠다라고 자처하면서 굉장히 잘 따랐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김민석은 영등포을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 뭐 아들을 하겠다, 수양 아들 하겠다라고 하면서 따르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좀 든든했겠죠. 예, 그렇게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6억에 대해서 이제 좀 전전긍긍을 하니까 김민석이 그때 96년 친동생이 사기 도박으로 6억을 날렸던 그때에 96년도 말에 김민석이 한 8억 정도를 신보에 신청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신용보증기금이 기업들의 자금을 이제 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신보에 8억 정도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때 당시에 영등포을 국회의원이면서 국회에서는 재정분과에 있었고 당시 신보기금의 이사장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8억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김민석이 그때 당시에 영등포 지점장에게 직접 전화까지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 노부부, 이 사장님이 서류를 직접 가서 제출을 했고 6억을 받아요. 6억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팩트죠. 자, 6억을 받고 나니까 김민석이 그 이사장한테 한 10%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6천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성사시켜준 관계자들한테도 좀 줘야 되니까 4천만 원을 더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1억 원을 받아 갔답니다. 여기까지 그 노부부의 주장입니다. 자, 6억을 빌려줬고 6억을 빌리도록 도와줬고 그중에 1억 원은 자기가 좀 갚아줘야 되니 달라고 해서 줬다. 여기까지가 주장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신보에게 이 노부부는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돈을 2004년까지 24억 원을 빌려요. 네. 자, 96년도에 6억 빌린 걸 시작으로 해서 2004년까지 24억 원을 빌려요. 네. 그런데 그 24억 중에서 이런 식으로 김민석이 가져간 돈이 8억 4천만 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4억 중에서 8억 4천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받아갔대요. 그리고 요 기간 동안, 8억 4천을 받아간 요 기간 동안 선거가 4번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 1번을 포함한 선거가 4번이 있었고, 회사는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물론
회사가 어려워진 데 김민석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회사는 계속해서 좀 기울어졌나 보죠. 그리고 회사가 기울어졌으니 운용 자금을 융통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그때 24억 정도를 신보에서 빌릴 수 있도록 김민석이 역할을 해줬겠죠. 예. 근데 24억만 빌리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24억 중에서 8억 4천만 원을 김민석이 가져갔다는 것이 노부부의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러분? 이해가 가셨죠? 네. 자, 김민석이 근데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2002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서에서는. 왜냐하면 2002년도 서울시장 당시에 그때 당시에 신보에서 받은 게 24억 중에서 한 4억 정도인가 봐요. 4억. 근데 그 4억을 받아서 일단 다 쓰고 그 돈을 다 뺏겼대요. 그리고 나서 어려워졌대요. 자기가 2002년 당시에 그때 4억을 신보에서 받아서 쓰고 할 때 그때쯤에 굉장히 좀 사업이 어려워졌대요. 예. 그때 김민석이 기술보증기금, 요거는 기술보증기금으로 그때 얘기했던 그 이사장에게 한 번 더 1억을 받게 해준다라고 해서 영등포 지점에 가서 1억을 한 번 더 받았어요. 예. 근데 그 1억은 이제 일단은 그 노부부가 1억을 받아서 썼는데 그리고 나서 그걸로 이제 회사 운영을 했겠죠? 물품을 사서 판매하고 하면서 돈을 벌었겠죠? 근데 그때 김민석이 자기 1억만 좀 빌려달라고, 갚겠다고. 예. 그리고 그 돈을 빌리고 나면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 수수료도 자기가 내겠다고. 그리고 특혜도 주겠다고 해서 일단은 기술보증 이사장에게 1억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1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서 사업을 했고 그래서 번 돈 중에 1억을 또 김민석한테 빌려줬대요. 또 빌려줬어요. 그리고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게 뭐냐면 땅을 사는데 그 땅의 가격이 공시지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땅이면 1억에 주겠다라는 식의 공시지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내가 사유지를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특혜에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 1억을 일단은 빌려줬대요. 네. 근데 요 시기가 회사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힘들어진 부도 위기에 닥친 시기였나 봐요. 예. 자, 이렇게 되고 나서 2004년 총선 이후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졌고 부도 위기에 닥쳤는데 김민석은 그때부터 얼굴이 안 보였다는 거죠. 연락을 해도 뭐 계속해서 피하는 거고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왔대요. 뭐 양아들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왔었는데 자기가 전화를 해서 보면 절에서 공부한다 그러고 자기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믿었나 봐요. 예. 자, 노부부는 결국 사업이 이제 위기의 순간에 딱 오자 이게 사업이 망하면 또 특히나 여기는 가족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2004년 8월 23일 이날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유서를 15장 써요. 그리고 이걸 신보에 보내요. 네, 신보에 보내요. 여기에 지금 24억 돈 걸려 있으니까 아마 보냈겠죠.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화요일 네, 8월 24일 화요일에 신보에 유서가 도착을 하고 그날 노부부가 자살했어요. 요게 지금 그 노부부 사망 사건의 전말입니다. 예. 신보에서요, 이 내용을 유서로 받고 나서 자체 조사를 합니다. 자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 보고서도 있지 않아요, 사진? 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신보 측이 유서를 받은 후 작성한 진상 보고서가 지금 저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전말을 아는 제3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이 기사에 실려요. 이 기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 김민석이 돈을 받아갈 때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철저히 현금으로 받아갔다. 그 증거 본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다. 노부부가 느낀 배신감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게 포인트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뭐 서류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 돈을 다 준 거예요. 근데 결국은 회사가 망하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배신감을 느꼈다. 음.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주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갚지도 않는 거예요. 발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예, 얼마나 억울했으면 유서를 이렇게 신부에 써가지고 이 내용을 다, 네, 다 이 내용을 상세히 써가지고 보내놓고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일방의 주장입니다. 노부부 일방의 주장이에요. 이것을 100% 사실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순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나의 억울함을 알릴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최후의 보류 같은 무기는 목숨 아니에요? 근데 그 목숨이 2명이나 같이 희생하면서 사실을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노부부가 주장하는 일방의 주장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 중에서 가장 최후의 무기를 쓰고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제가 이 기사를 꼼꼼히 읽으면서 김민석 후보는 절대 우리나라 총리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들어요. 예. 깜짝 놀랐고 소름 끼쳤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내용 모르셨던 분들은 딱 들으시고 헉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귀에 쏙 박아 드릴 수 있을까? 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왔어요. 예. 라일락님, 엄청난 사건인데 이제서야 밝혀졌는지 생양아치가 따로 없네요.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김민석 저런 인간들이 돈 뜯어가는 방법이죠. 흔적 없애려고 하는 거, 현금만 가져가는 거. 네. 운하경 님도 말씀 주셨습니다. 해피하느님, 제가 동일한 생각합니다.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린 건 김민석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치만 신보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인이 신보에서 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사실 이것도 일단 첫 번째 문제잖아요.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이 신보의 이사장과 지점장과 같이 결탁이 돼서 뭔가 돈을 빌려주는데 노력을 했다. 이거는 안 되죠. 신보에서는 대출을 하는데 일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에게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서 대출을 합니다. 예,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96년도에 이 회사가 6억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6억이 필요했던 이유는 친동생이 도박을 해서 회사 돈이 탕진된 거잖아요. 근데 신보에서 돈을 빌려줬다? 이것도 사실 좀 퀘스천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뭐 이런 사안이다. 자,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수면 위로 그때 당시 올라왔을 때 지금 저 기사를 쓴 기자가 김민석 당시 의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김민석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합니다. 근데 기자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요. 근데 모든 대답이 어떤지 들어보세요. 알아서 취재하세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번거롭습니다. 그거 해봤자 내용 없어요. 언급할 생각 없습니다. 알아서 취재하세요.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습니다. 라고 해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취재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번거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유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황당합니다. 저는 돈을 빌리거나 정치 자금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자, 결론. 김민석 후보 우리나라의 총리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죠? 20년이 지나고 난 뒤 총리 후보가 돼서 우리 국민들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그렇죠? 김민석 후보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보고 싶어요. 이런 삶을 살아온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고 싶어요. 과연 총리가 돼서 이 나라의 제2인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청문회에서 그 삶이 떳떳하다면 증명해 주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경애님, 당사자가 죽었으니 발뺌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총리로 세우신다면 저는 제2의 김건희가 김민석이 될 거라고 정말 단연코 확신합니다. 그 정권 내내 김건희 여사, 그때 당시 여사, 김건희 여사의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던 것처럼 저는 이재명 정부를 수령으로 빠뜨릴 한 명, 그중 첫 번째 넘버원 김민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총리 시키세요. 네. 시키세요. 꼭 시키세요. 그러면 제2의 김건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내 아내가 눈이 뭐 핏줄이 터졌니 뭐 사내로서 부끄럽니 이런 거 봐도 아 이분도 뭐 사랑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정 호소 안 통해요. 그러기에는 의구심이 드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추잡해요. 예. 자, 어제 우리 티키타카 쇼에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시민 논객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김예지 예지다람쥐가 한 소리 했죠. 요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의혹이 생기면은 숫자에 대해서 설명만 하면 돼요. 설명만 되는데 지금 뭐 실핏줄이 터졌다는 둥, 사내로서 부끄럽다는 둥.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감정 호소를 여론으로 이제 무마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한 사람이 떠올라요. 누구죠? 바로 이제 지독한 아내 사랑꾼이었던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도 떠오릅니다. 자, 보면은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엔 사적인 영역인데, 이 공직자란 사람이 국민 앞에서, 설명하고 책임지는 자리이지, 뭐 가족의 고통을 내세워서 동정을 구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러한 감정 호소는 진실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비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소위 공직자들은 사랑의 정치를 좀 사적으로만 하고, 공적으로는 투명성과 책임으로 좀 응답해 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돌직군이었나요? 아까 굉장히 촌철살인과 같은 말을 하셨는데 본인이 저러니 지금 검찰을 국무총리 밑에 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완전 공감 가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는 또 10가지 정도 의구심 나왔던데 라는 글도 주셨어요. 네, 요거 제가 아예 그냥 읽어드릴게요. 김민석 10가지 결격 사유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10가지 정리를 해서 지금 띄웠습니다.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정치자금 관련 의혹. 두 번째, 수입을 초과한 지출. 세 번째, 소득 없는 자산의 형성. 네 번째, 과도한 기부 내역. 다섯 번째, 의정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의혹. 여섯 번째, 자녀 학비 출처 불명. 일곱 번째, 중국 석사학위 이력의 진위. 여덟 번째, 위장 전입 의혹. 아홉 번째, 형사처벌 5개의 전과. 열 번째, 반미 전력, 미국 문화당 점거 사건. 이렇게 해서 10가지. 10가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딱 찍었어요.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여튼 총리 시켜보세요. 예. 끝까지 발목 잡는 사람일 겁니다. 제2의 김건희 나올 겁니다. 네. 제발 국민의힘은 이런 것 좀 공론화 시켜라. 예, 지금 뭐 집안 싸움 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김민석 후보가 총리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될 거예요. 근데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 국민들은 김건희에게 놀란 가슴, 김민석에게 분노한다. 저는 딱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2의 김민석, 제2의 김건희, 김민석이 될 거다. 다음 기사 볼게요.
마포동료 시민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미를 외치던 놈이 자식은 왜 미국에 보내냐. 내 말이. 아유 진짜. 자, 국민의힘에서 전철을 청문회에 부르자고 하고 있어요. 이거 뭐 할로 해요? 전철을 왜 불러요? 그냥 자료 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공식 수입이 5억 1천만 원인데 확인된 지출은 추징금, 신용카드 비용, 기부금, 월세, 아들 미국 유학비 등등 13억이다. 그중 아들 유학비는 전처가 보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해보자 라고 하면서 청문회 부르자고 하고 있는데, 자, 청문회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국민의힘에 조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전처 안 궁금해요. 그분 나와가지고 얘기해봤자 뭐 신상을 터니 뭐 이런 소리나 듣고 저희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전처가 안 와도 돼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저희가 어제 티키타카 쇼에서 이종근 평론가님이 딱 정리해 주셨거든요. 자, 요 내용 저희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붙이면 네. 현재처만 지금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처까지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청문회 전처까지 소환하냐. 근데 이게 일부 먹혀요 또. 아니 이혼한 사람이 사생활인데. 그런데 안 나와도 됩니다. 전처 아나운서 안 나와도 됩니다. 네네. 대신 이것만 저기 언론에 공개하면 돼요. 뭐 학비 보낸 거. 그렇지. 보낼 때 다 전처가 보냈다며. 네. 나는 유학비 안 보탰다며. 네. 그러면 전처는 소환하지 않아도 돼. 그럼요. 안 만나고 싶어 우리도. 맞아요. 남의 사생활 안 들추고 싶어. 안 궁금해. 그냥 안 궁금해. 네. 그리고 딱 하나 그 전처가 보냈다는 입금 증명만 하면 돼. 그렇죠. 통장만. 끝나. 네. 하다 드려. 네, 지금 저는 이제 저기서 포인트가, 저 영상에서 포인트가 진짜 우리 예지 씨가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이평론가님도, 이평론가님이 막 얘기할까 옆에서 너무 웃긴 거야.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쇼가 아니잖아요. 청문회는 쇼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본질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예, 돌직구님, 한때 유명했던 아나운서가 김민석의 전처였는지 이번에 알았네요. 예. 그러니까 저런 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청문회에 대한 관심도를 집중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 뭐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국민들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갸우뚱하고 있고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기 원해요. 그래서 좀 자료 안 주는 거 있으면 자료 안 준다고 지금부터 공개하면서 좀 공개 저격도 좀 하고, 청문회에서 똑바로 대답을 못하면 그걸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제대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청문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화이팅. 네, 주진우 의원님은 잘하실 것 같아요. 예,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다음 기사 볼게요. 소망님, 김민세의 전처도 피해자의 입장일 것 같은데요.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황강하님, 강의료가 한 달에 1억이 말이 됩니까? 네, 이런 글도 주셨고요. 네. 돌직구님, 90개가 넘는 자료를 2개만 내는 예의 없는 놈. 그러니까 이게 못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파악하는 것도 청문회에서 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김현옥님, 주진우 별로? 근데 지금 그나마 활약하고 있는 의원은 주진우 의원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장채님, 내람 특검만이 답이다. 갑자기요? 그래요. 반야님, 국민의힘 의원들 제발 반박 좀 하세요. 저격들 좀 하세요. 벙어리만 있습니까? 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는 분들이 한 60명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볼게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난 뒤에 이어질 전당대회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2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떠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약간 좀 따로국밥처럼 놀았잖아요. 당대표 말을 안 들어요. 그 자기네들끼리 의총하고 의원들 있는 방에 껴주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됐는데 이게 제2의 추경호
그 원내대표 때의 상황과 같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2의 사기 경선 사태를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긴 할 것 같은데 뭔가 석연치가 않은 거야. 그죠? 그래서 다 된 밥에 또 누가 재 뿌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오는 게 나아, 안 나아? 뭐 이런 얘기 계속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사야님, 이번 텀은 쉽시다. 대신 보궐로 원내 진입하는 게 좋을 듯.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근데 당의 쇄신에는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이 글을,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한 분 한 분들의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아서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네, 한동훈 대표는 사실 본인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참 고민이 깊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운하경님, 전당대회 김문수 지지율 높다고 난리던데. 그러니까요. 난초님, 이럴 때 한동훈 대표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이런 글도 주셨고. 그러니까 청문회, 저도 똑같은 생각했는데, 김민석 후보 청문회 때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거기 있으면, 야, 꼼짝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같은 생각 하셨네요. 리안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친한들이, 우리 친한 안 하기로 했는데, 네, 개혁파라고 얘기하기로 했는데, 네, 개혁파가 방송 패널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다 어디서 뭐 한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김은하님께서는 당대표 한동훈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걸 주셨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많으세요. 네, 한동훈 대표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다, 고민이 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베스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송원석이 된 이상 골이 아픕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심경혜님, 한동훈 아깝습니다. 하지만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애숙님, 한동훈 대표에게 공천권 주겠습니까?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장채님, 한동훈 배지 꼭 답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당대회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은데, 배지는 꼭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예, 배지의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꼬우님, 전과자 대통령이라 전부 전과자들을 영입하는 겁니까? 이런 글도 주셨어요. 자, 하여튼 그래요. 운하경님, 한동훈 대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리아님 바로 사과, 개혁파 명심하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찍먹 부먹 아님, 네, 개혁파 고맙습니다. 박애숙님, 개혁파가 너무 힘이 부족해요. 맞아요, 힘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당원의 힘은 가장 세 보입니다. 당원들의 힘으로는 개혁파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힘이 지금은 가장 강해 보입니다. 우리 힘 같이 내요. 네, 함께 힘냅시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1시 티키타카 쇼 우리 정광재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 얘기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게요. 한동훈 대표, 과연 전당대회에 나와야 하느냐? 나오지 않는 것이 나으냐? 배지는 달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 저희가 정광재 대변인 나오셨을 때 티키타카 쇼에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도 감사합니다. 돌직구님,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어렵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어요. 그치요? 그치고, 캐나다 방문을 했고, 오늘 새벽입니다. 1시 6분? 요때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번 G7 정상회의에 약간 좀 봐야 되는 것들, 이 이슈가, 보니까 5,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첫 해외 순방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국제 정상과의 만남에서 우리 대통령 내외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예, 뭐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애티튜드라던가 이러한 좀 스탠스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뭐 룰라 대통령하고는 이렇게 어깨 동무하는 뭐 모습들, 그리고 정상들과 스몰 토크하는 모습들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자, 어쨌든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첫 순방이기 때문에 애티튜드에 눈이 좀 갔고요. 제가 웃은 이유가 돌직구님 어제 김부선 언니 방송에 그이가 귀국했다. 저 봤어요. 제가 김부선 언니 많이 봅니다. 네, 그이가 귀국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죠. 그래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그 1박 3일 일정 동안 7개 국가의 정상들을 만났었던 거.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 있게 정상들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들이 오가게 됐는지 뭐 이러한 것들도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그 김건희 여사 때문에 국민들이 여사 노이로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혜경 여사의 첫 단독 일정이 어떠했는지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김혜경 여사의 단독 일정 소화하는 그 뭐 메시지라던가 의상이라던가 애티튜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좀 기대가 컸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진짜 막 달렸잖아요. 그죠? 일본에 대해서는 진짜 가차없이 달렸기 때문에 어떤 입장으로 일본의 정상과 함께 할까라는 게 좀 포인트였는데 실용 외교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다행이다. 예, 이거는 야당 시절 막 달리던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 계속 김부선 언니 얘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박예숙님,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실방이 얼마나 되는지. 실방에 많았어요, 사람이. 아, 그래요. 8,600명이 봤어요. 아우, 많이 보셨네. 우리 김부선 언니 하여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시절 그 막 달리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제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현대라는 걸 이게 그 고단시아에서 나온 네네네. 사실 우익 잡지입니다. 네. 우익 잡지를 일단 전제를 하고 나도 6월 3일 날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선되자마자 특집 기사를 냈는데 특집 기사의 제목이 반일 몬스터. 아. 그 이재명을 반일 몬스터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야. 기사의 내용이 계속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의 트럼프가 네. 마침내 대통령이 됐다 하면서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정치인이듯이 이재명도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으로 보인다라고 이재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너무 우익 잡지만 소개하는데 우익 잡지는 원래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까봐 웨지라는 일본의 시사 온라인 잡지입니다. 물론 주간지도 나오지만 그 네네. 웨지에서 표현된 건 이거예요. 제2의 한국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에 워낙에 지금 그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날이 선 그런 입장만 표명했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네. 한국 한반도에 굉장히 큰 어떤 위험성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네. 하여튼 일본 언론에서는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야당 시절 그 막 달리던 모습을 뒤로 했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 와, 여러분들 김부선 언니 얘기 계속 하시네요. 아래향님, 야래향님인가요? 김부선 언니 잘하고 있고 용기 있는 여장부다. 네. 사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울 것 같아요. 예. 김부선 언니 무서우실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숨어 있기보다는 그냥 좀 시원시원하게 자신을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이 됐죠.
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그 트럼프가 그때 그 전쟁 때문에, 예, 전쟁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귀국을 하면서 지금 불발이 됐는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은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용님, 김부선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숨어 있는 것보다는 본인도 본인의 목소리를 좀 내는 건 전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숨어 있기보다는 무서울 때일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쫓기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더 신뢰합니다. 예. 쫓기고 있을 때 어두운 곳에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혜경 여사의 일정, 진짜 여사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계속해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사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김건희 전 여사 때문에 관심이 되게 쏠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지금 김혜경 여사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 하고 있는지, 예,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얘기도 저희가 1시 티키타카 쇼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예,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여러분들 티키타카 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김건희 씨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저는 저 순방 기사와 영상을 보면서 이게 지금 한몫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거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저기 가가지고 사진 이쁘게 찍은 거 지금 픽해가지고 기사를 내야 되는데 하면서 우울증에 걸린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아니면 배탈이 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다음 기사 바로 갈게요. 김건희 씨가요, 모든 소환 조사를 패싱하고 있대요. 예. 자, 검찰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답니다. 네. 특검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도 한번 봐야죠. 정말 응하는지. 네. 근데 지금 확인이 된 게 5번이래요.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게 5번이래요.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이게 명태균 게이트죠. 수사를 하고 있는 데가 여기가 지금 중앙지검이잖아요. 중앙지검에서 3번을 불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여기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데가 서울고검인데 여기서 2번을 불렀는데 5번 다 안 나갔대요. 그래서 검찰 조사에는 나는 불응하겠다, 이게 지금 입장이고, 특검에서는 나가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뭐 특검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예, 안 나간다.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네. 특검에는 응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봐야죠. 특검에 지금 걸려있는 혐의가 16개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사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김건희 씨가 특검에 16개가 지금 있는데, 명품백? 네, 명품백 받은 거, 그거는 지금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남부지검이 특검에 같이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래서 특검에서 그냥 16가지 한 방에 조사를 다 받는 것도 효율성에서는 좋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의 소식까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볼리, 무슨 수사를 저렇게까지 봐줍니까? 짜증납니다. 네, 무슨 배짱입니까? 이런 글도 주셨고요.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압니까?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네. 우울증 심한 건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어쩌라고요. 징글징글합니다.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윤석열은 계획이 아니라 자기가 싫어서 국회의원 못 나오게 함. 김기현 때도 생각해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나오게 했음. 동의합니다. 네. 전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인 선택이 아닌 거죠. 그냥 내 기분에 대한 선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이게 태도가 되면 안 되는데,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가 약간 기분파였던 것 같아요. 그쵸? 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넌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제2의 김건희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계엄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다음 기사 주세요.
자, 계엄과 관련된 재판, 그 곽종근 관련된 기사 좀 올려주세요. 계엄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그날의 충격이 계속해서 예, 지금 가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재판은 잊혀지지만 그 재판 안에서 확인되는 새로운 사실들은 하나씩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입이 열렸어요. 네, 입이 더 열렸어요. 주요 메시지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수사되지 않은 사안들, 즉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찍었어요. 근데 좀 황당해요. 야, 그러네. 이거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겠네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수사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합참이 여러분 합동참모본부죠. 합참. 그리고 방첩사, 드론사 아세요? 드론 작정사령부. 우리가 이번 계엄 있을 때 드론사에 대한 기사는 많지 않았어요. 드론사, 그리고 지작사가 뭐냐면 지상작전사령부. 여기도 많이 내용이 드러난 게 없어요. 이 군대에서 이 네 곳이 계엄 때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번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드론사는 외환유치죄 아시죠? 외국하고 모의해서 국내 전장을 유발하게 하려는 행위. 여기와 의혹이 연결돼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자, 지금 계엄을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합리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을 유발하려고 했다라는 그 의혹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거나 조사된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사건의 중심에 드론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곽종근이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외환유치. 네, 외환유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게 대북 전단을 평양에 침투해서 뿌리려고 했다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좀 섬뜩합니다. 네. 하여튼 드론사에 관여된 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합참 얘기했죠. 합참의 그 역할. 합참이 계엄 당시에 어떤 역할을 혹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하려고 했는지 그것이 확인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자, 계엄 때 생각을 해보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지가 됐습니다. 네, 비상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참을 통해서 특전사하고 공수여단의 병력을 출동시키려고 했다는 민주당 쪽 의원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합참이 정말 움직이려고 했다면 혹은 부대에 출동 지시를 내린 게 있다면 이 부분은 2차 계엄 의혹과 연결이 되니까 한 번 더 조사해 봐야 된다. 요 내용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드론사와 합참의 조사는 이 계엄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 나온 내용은 아닌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장기 집권하려고 했던 야욕이 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조금 더 멀리 간 것 같아서 아직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내용들은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볼님, 처음부터 솔직히 말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예요. 김민석 얘기 다시 하면 김민석 후보도요. 솔직하지 않으면 언제가 되든 걸립니다. 언제가 되든 나와요. 네, 처음부터 솔직히 말해야지 다 들통날 거 계속해서 숨겨봤자 이건 나중에 일만 키운다. 근데 김건희를 보고 깨달아라.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기사? 어제 그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그 서울 경찰청장
이 두 분의 12차 공판이 있었어요. 그때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부하였던 김대우 수사단장. 네, 이분도 방첩사 밑에 있는 수사단장이죠. 이분 계속해서 일괄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분이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해서 정치인 체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어요. 예. 뭐 누구 잡아서 어디 벙커에 가둬 이거 얘기했던 분이잖아요. 자,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에 적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김어준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당시 대표, 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그때 당시 당대표 이런 분들. 네. 계엄 사범이라고 나는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세 명의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 받았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이재명 그때 당시에 야당 당대표, 한동훈 그때 당시에 여당 당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기준으로 해서 가장 탑3잖아요.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받았다. 대박이죠. 진짜 무섭다. 네, 김경혜님 진짜 무섭다. 예, 저도 소름 끼쳐요. 그래서 그 사건의 전말이 계속해서 드러날 건데, 그러니까 목적이 정말 궁금해요. 정말 리얼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토리님, 특검 시작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한데, 이게 또 정치적으로 또 악용될까봐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여파가 또 발생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무섭다. 무섭습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우나경님, 정치인 체포조 14명,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검거에 집중. 진짜 소름.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의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잡아라.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종북 세력 척결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종북 세력 척결하고 여당 대표의 국회의장까지 잡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가장 탑3잖아요. 왜 그 사람들을 검거하는 데 집중했을까요? 그래서 이젠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계엄을 했는지 도대체가 모르겠는데 저는 요 얘기 들으면서는 김건희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 때문이다라는 걸로도 이거는 100% 설명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애 본다고 바쁘다님.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렇다 치고 왜 한동훈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탑3라니까요.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의장. 왠지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계속해서 밝혀질 거고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여튼 지켜보시죠. 지켜볼 일이 너무 많네요. 네. 자, 오늘 방송 안내를 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 티키타카 쇼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 정광재 대변인 나오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잠깐 예고를 드리긴 했는데 오늘 티키타카 쇼에서는 김혜경 여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를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여튼 해볼게요. 여러분들 1시에 많이 와주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계신가요? 안 돼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또 유스엔진이 31만 9천의 구독자에서 왜 이렇게 32만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일 단위 숫자가 바뀌는 게 오래 가는 것도 이번처럼 오래 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외연 확장 많이 해서 중도 개혁 보수를 향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스 엔진 오전 방송 정리를 하고요. 네, 1시 제가 한 2시간 있다가 다시 올게요. 2시간 있다가 1시, 그죠? 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